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잘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 증시를 리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3% 상승해서 마무리했었고요. 코스닥은 1.25% 상승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 연휴에는 좀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간 이제 금요일 우리는 설 명절이라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니케이라든지 상해종합, 뭐 미국 증시 전 세계적으로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도 네, 괜찮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이제 코스피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으로 또 이제 증시가 잘 반등을 하다가 네, 급격하게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절반 이상을 지금 또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추세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 세계적인 그런 증시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2300 후반대까지 지금 코스피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또 이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장이 새로 열릴 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자체는 이제 꺾여서 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조정이 좀 있었고 그 이후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높이면서 네, 그런 바닥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전처럼 이제 이 바닥 라인까지 또 내려왔다가 계속 바닥 라인을 동시에 여러 번 터치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깨는 그런 추세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시에 대한 바닥은 이미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네,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높고 네, 좀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증시가 반영을 했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소는 이미 주가가 빠지면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동성 자금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증시라고 하지만 3,3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나 이렇게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과도한 하락폭에 대한 반등폭이 있었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은 크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또 추세를 점점 올리는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지금 바닥 라인에서 꽤나 이제 떨어졌고 700 후반대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 후반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네, 추세를 다시 위로 올리는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을 점점 올리면서 저점 라인을 높일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옵션 만기일 마지막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8월 말부터 지금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매도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까지는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 투자자가 나갔다 들어갔다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 매수도 하지 않고 크게 매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뭐 지금까지는 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매집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네,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반등 성공했고 해외 증시도 분위기 괜찮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선물 보시면은 미국 증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1% 가까이로 1% 이상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뭐 내일 끝까지 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원 달러가 1377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390원까지 치고 나갔다가 다행히 좀 안정을 찾아가지고 1377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요. 1380원대. 그래서 환율 자체는 계속 우상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을 받으면서 좀 달러가 떨어지면서 진행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9월 달에 그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FOMC에 대한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외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미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급격한 인상분은 환율에 꽤나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 가까이 이전에 올랐던 수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5년 근래에 있어서 가장 높은 국채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많이 올랐고 국채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확실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반등장을 좀 대비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66% 하락했고요. 17,8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증시는 좀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또 마지막까지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도 17,700원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매도량이 나오던 그 모관서울이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까지 60만 주까지 쏟아내면서 끝까지 이제 매도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관서울이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MSCI 리밸런싱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면서 좀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매도 물량을 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제 추석 다음 그 장에서부터는 모관서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겠죠. 그게 맞았다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시장부터 모관서울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다시 이제 모관서울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아직도 남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모관서울에 대한 매도 물량은 대부분 이제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800원, 18,000원 아래로 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600만 주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은 뭐 1000만 주 넘어갔다가 아니면 뭐 1600만 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한결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650원에서부터 지금 17,800원까지 거의 이제 15% 이상, 20%까지도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데 힘이 들었던 그런 공을 들여서 올렸던 그런 구간이 허무하게 이제 블록딜에 대한 공시와 함께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기습적인 블록딜에 대한 공시 때문에 이 추가적인 뭐 유상증자 공시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그런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을 좀 했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극히 뭔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떨어진 것이 블록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원자력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같이 좀 빠지면서, 네, 블록딜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0%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20%에 대한 하락이 전부 다 블록딜 때문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을 받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매도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600만 주 가까이, 뭐 10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이제 쭉쭉 떨어진다는 점은 반대로 이제 매수하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갔던 이유는 반대의 매도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분명히 이제 매수 세력이 움직이는 때가 이 주가가 올라갈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올라갔던 그 매수세는 사실상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은 매수세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매수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거래량이 이제 좀 반대로 터지면서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좀 거래량이 네, 빵빵하게 좀 터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올라갈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을 좀 기대를 했지만 좀 이제 블록딜이 터지면서 조금 아쉬운 진행이 되었지만 저는 결국에는 지금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400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15,000원, 16,000원 정도, 네, 요 라인은 과도 하락에 대한 그런 박스권 이탈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000원 아래 정도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그림에서 이런 박스권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면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다시 이런 자리들을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박스권의 중심으로 향한다면 네, 분명히 저는 모멘텀이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그런 소식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 주식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고환율 시대죠. 지금 이제 1,400원, 원달러가 1,400원을 앞두고 그런 금리도 계속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고자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은 이제 두산에 대한 그런 자사주 매도를 하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조금 네, 의문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두산에 대한 그런 지주사, 그런 지배력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사주까지 매도를 해버린다면 네,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그룹 전체의 그런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현금 확보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밑에 있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주식을 좀 처분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블록딜에 대한 주가는 2만 50원이었죠. 그래서 2만 50원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전체 3대1 수준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꽤나 이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판이 되었고요. 네. 2만 500원이 지금 현재 주가로는 2만 50원부터 지금 17,800원까지 한 2,000원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 블록딜에 대한 매입자가 지금 주가가 2,0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단기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하시는, 그죠? 얼마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지분에 대해서 이 세력은 얼마를 손해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세력들은 이 저점 구간에서 이미 이제 매집을 하고요. 고점 구간에서 네, 거기에 대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중심에 대한 그런 지분은 계속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한 1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짧게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손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쉽사리 그런 네, 본체 코어 이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분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우리가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얼마 봤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2만 50원에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 가격에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네, 그 가격이 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딜에 대한 지분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공매도를 이용을 했던 간에 결국에는 그 2만 50원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근처 주가까지는 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면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좀 많이 깨졌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은 단지 이 저점 라인 근처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언제 터지면서 위로 밀어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이 이제 조금 밀렸는데요. 이 월봉상으로 다시 한번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전처럼 다시 9월 달에 대한 그런 월봉이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적으로, 네, 수량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가 크게 나왔고요. 9월 8일 외국인 투자자가 14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주 하락, 네, 주요 하락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부터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또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5만 주 매수, 금융투자 15만 주 매수, 그 다음에 투신 8만 7천 주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3만 6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 눈에 띄게 지금 움직인 세력은 없었던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을 또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내일부터 흐름이 바뀌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현황이고요. 공매도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6일자로 네, 이제 목요일 그 기준으로 이제 960만 주까지 또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710만 주까지 감소했다가 그 MSCI 리밸런싱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 50만 주씩, 뭐 90만 주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7일자로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9월 8일자로 이제 일 거래량이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량이 이제 이해관계가 끝나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네,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주가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블록딜이 나오기, 공시가 나오기 전, 그죠? MSCI 리밸런싱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뒤에 네,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네, 그런 뭐 MSCI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블록딜
그죠? 그런 움직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같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그 이해관계는 서서히 이제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눌러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봤으니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네, 상환이 이제 1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은 43만 주. 그래서 잔고는 2,837만 주 정도. 네, 그래서 한 6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처럼 뭐 급격하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 외국인 투자자의 추적 물량은 마이너스 138만 주, 당일도 마이너스 138만 주로 유사했고요. 그래서 전일 그리고 당일 그 전날도 최근에 이제 계속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보율은 11.86%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블록딜 물량이 풀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이제 수치적으로는 집중이 되었었는데, 그 집중된 이후로 그날부터 모관서울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네, 좀 이제 보율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1점 몇 프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한번 이제 블록딜 물량이 집계가 되면서 네, 15%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좀 웜 상태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지분도 우리가 뭐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중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중, 그죠? 그 이해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네, 봅시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네, 떨어질 만한 소스들은 네,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좀 증시에 좋지 않은, 네, 주가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 추가적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그 유상증자가 쉽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30.5%입니다. 근데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이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마진이 이제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주주 유상증자라든지 네, 그런 뭐 수천억대 혹은 뭐 1조 원대의 그런 대규모의 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면 주식수가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 30%에 대한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을 다 받더라도 나머지 이제 우리가 받는 물량, 그 다음에 그런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받는 물량 때문에 이 주가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자체가 뭐 28%대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주식 수를 늘리면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배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상증자를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투자자로부터 뭐 그런 투자 유치를 하면서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사실상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지배력을 위한 네, 지분율을 유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크게 여유는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지금 뭐 수급이 그 다음에 그런 유동 비율이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심각하게 빡빡해진 경우는 아니고요.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단기 차입금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올해 것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금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행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그 사채 발행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이자율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댓글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채가 일단 발행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 사채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그 사채에 대해서
400억 정도로 이제 발행을 예정을 했었는데 1,050억이 몰리면서 800억까지 최대로 늘려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가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800억대로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번도 이제 1200억 가까이 최대로 이제 그렇게 수요를 모집할 예정인데, 분명히 이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모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모집이 또 많이 된다면 그런 금액을 늘려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사채를 발행을 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돈이 모자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이제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반기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이제 2,700억 정도가 있었는데 뭐 충분히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만 더 많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대해서 뭐 그런 금액 아주 큰 금액을 결제를 할 때 보면은 현금을 이제 100%다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뭐 이자를 무이자로, 네. 뭐 이자로 해서 그런 할부로 해서 깎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낮은 이자율로 내고 그런 다른 현금으로는 또 다른 투자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굴리는, 네, 그런 식의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을 모두, 네, 100%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신용도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채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이자를 내긴 하지만 이자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현금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뭐 블록 딜 다음에 또 사채가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두산에 대한 뭐 그런 이익 관계와 좀 제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절 그 두산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일개의 투자자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재무 개선 과정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의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약 3년, 그죠? 횟수로는 3년 전부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네, 한 투자자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저는 관계가 없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런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좀 기습적인 그런 소식들을 좀 많이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갔었고 그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두산그룹 자체가 지난 10년간 좀 죽어가다가 이자도 이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가까지 나서가지고, 네, 산업은행에서 이제 3조 수여를 해주면서까지, 네, 그렇게 살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채 비율이 300%에서 이제 10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떨어뜨렸지만 결국에는, 네, 돌아오더라는 점에서 저는, 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상황 뭐 단기적으로는 20%까지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는 뭐 크게, 네,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장에서 큰 수익을 빠르게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수익이 좀 까지더라도, 네, 크게 지금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10% 20%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네,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저도, 네, 여러분들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 20% 저도 수익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좀 저점 대비해서 제가 매입한 금액 대비해서 10% 20% 반등했을 때 매도를 했겠죠. 근데 저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기업의 영향을 보았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그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숫자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사면 올라가고 우리가 사면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숫자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본질 자체가 기업에 있고요.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의 개념을 이 숫자가 올라가야 된다, 숫자가 내려가야 된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투자를 왜 했는지, 이 기업에 내가 왜 이 돈을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바라봤던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뭐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한 번 더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의 시세보다는 추세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 동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좀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또 어디죠? 하르키우인가요? 네, 그쪽 주를 이제 또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그다음에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가동을 전면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타격이 계속 생겼고 뭐 서로 이제 러시아가 했니 이 우크라이나가 했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폭격에 대해서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네, 이렇게 원전 가동을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온 정지 상태로 이제 전환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자포리자 원전 전부 다 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멜트다운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지만 추가적인 폭격이 있다면 또 이제 그런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소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리스크는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완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뉴스들도 계속해서 좀 도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확실히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와 그 다음에 수급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수급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언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포리자에 대한 리스크가 그나마 이전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계속 폴란드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전력 쪽을 이제 회복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올해 12월에는 이제 폴란드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폴란드 쪽도 그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 이제 자국에 대한 그런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이 폴란드가 새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네, 원전 6기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에 지금 네, 경쟁을 하고 있고요. 입찰 제안서를 사업 제안서를 네, 이미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그 사업자 선정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에 대한 그런 방산 수출도 한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분은 분명히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폴란드 원자력 대학생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들이 원자력 학과 학생이 이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 대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또 소개를 하고 네, 그런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을 수입을 하는데 아주 크게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가성비도 있었겠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산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도와주겠다라고 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이 협력을 해서 그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일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그 기술 제안을 분명히 이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MR에 대한 그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글로벌 수주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국가를 늘려가면서 글로벌 수주 확대가 되는 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네, 가장 큰 수혜주로 네,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폴란드, 불가리아, 동유럽 시장도 계속 개척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앞으로 10개 이상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 것도 이제 선발주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SMR에 대한 매출 발생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날 것이고 그 SMR에 대한 주가도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지분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NRC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한 그런 SMR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밀어주긴 하지만 지금 SMR에 대한 그 전기 생산을 했을 때 전기세를 감세해주는 그런 정책도 펼쳤기 때문에 분명히 SMR에 대한 그런 수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MR 뉴스케일 파워가 뭐 잠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했지만 분명히 이제 저점 자리 계속 지키면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5 이상 진입을 하면서 계속 찍어대던 그 고점 라인을 뚫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 저항을 맞고 저점 라인을 반복적으로 찍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뚫고 나갔을 때는 아주 강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잠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결국에는 계속 가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잠그면서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지금 그런 자국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 이제 EU도 지금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 상한제라든지 그런 원유 상한제를 의논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강대강으로 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이제 그런 에너지 수급을 지금 당장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에너지가 좀 여유가 있는 국가들끼리 좀 그런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진행을 하거나 LNG라든지 그런 대체 수입국을 좀 구해가지고 수입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었을 경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공격적으로 이제 건설할 가능성이 크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을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원전 에너지원이거든요. 핵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만 좀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에너지원 중에는 확실히 원전 에너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건설주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원전과 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뭐 원전, SMR, 태양광, 해상풍력, 뭐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유치를, 투자 유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원전 종목들과 함께 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사우디에 대한 네옴시티도 있지만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도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이 주가에 매달려서 매도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잊어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부터 열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좀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